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 여자입니다. 조언이 필요해서 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보니 글솜씨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태만 말해보자면 아빠와 엄마가 최근에 이혼을 하고 아빠가 집에서 나간 상태입니다. 오빠, 여동생, 저 이렇게 3남매고요. 3남매 모두 엄마랑 같이 사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이혼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서 이혼에 대한 큰 충격과 슬픔은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이혼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겨지자 혼자 계실 쓸쓸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와 같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1년 반을 함께 살았고 이번 연도 1월에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원하시고 상황이 어찌저찌 하다가 사촌 언니가 간병하게 되었는데 이틀하고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로 간병해 본 적도 없고 한없이 좋아하던 할머니가 수술로 인해 아파하시고 선망증 때문에 오락가락 하시며 참 많이도 힘들었습니다. 고작 22살이 뭘 알고 뭘 하겠습니까? 그저 해야 하니 할 수밖에요. 화장실에서 참 많이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3일 정도 버티다 고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잠도 못 자고 할머니 간병하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울면서 말하는 저에게 못하겠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할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너 진짜 못됐다, 이 말을 듣는데 참 제가 못된 애가 된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고모랑 엄마가 하루씩 번갈아가며 해주셔서 할머니는 퇴원했고요. 여기서 추가하자면 저 할머니 집에 살면서 참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엄마랑 놀고 싶고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야식도 시켜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도 참고 있다가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집에 살고 싶다고 나도 엄마랑 살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랑 사는 1년 반 동안 아빠, 고모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다고 할머니께 잘해드려라 이러고 가끔 오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퇴원하는 시점에서 제가 저 이제 집에 살고 싶다 말을 했더니 왜 할머니 아픈 시점에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어가는 모든 지원들 다 끊는다고 앞으로 혼자 살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1년 반 동안 아빠랑 고모, 할머니 집 얼마나 왔냐고 신경 쓰기는 했냐. 그래, 그건 그렇다 쳐도 할머니 입원해 있는 동안 아빠 총 3번 왔습니다. 와서 1시간도 안 있다가 갔고요. 제가 있어서 안심하고 안 왔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엄마가 누워있는데 매일 술 마시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전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동생이 이번에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취방 문제로도 좀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동생이 대학교 진학할 때 엄마 아빠와 상의 없이 넣은 거 맞고 아빠가 원하던 학교를 넣지 않아서 아빠는 그거에 괘씸해서 지원해주기 싫다, 너 알아서 해라 라는 말밖에 안 하셨습니다. 기숙사가 된다면 그래도 걱정이 덜 되겠지만 기숙사는 쓸 수 없어서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로도 참 많이 갈등도 생기고 아빠와 엄마 간의 감정도 많이 상하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보단 엄마를 더 좋아했고 늘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던 딸이었어요. 늘 엄마를 손찌검하고 저희를 손찌검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말이 곧 법이듯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아빠 말은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이번에 이혼하게 되고 아빠가 집에 들어가는 지원들 모두 끊겠다. 앞으로 전기세 및 관리비, 휴대폰 요금 이런 거 다 엄마 보고 부담하라 하더라고요. 참 아빠의 행동을 싫어했던 자식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빠 없을 때 동생이랑 둘이서 아빠 욕을 좀 했습니다. 그걸 들은 오빠가 방에서 나와 왜 아빠 욕을 하냐 하면서 세 명이서 싸움이 났습니다. 여기서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혼하게 된 게 동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많이 화가 났고 더 이상 오빠를 상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저희가 욕한 것들을 아빠에게 다 이야기했더군요.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마음에도 상처 준 거 알고요. 하지만 여기서 욕했던 것을 굳이 아빠에게 알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한 오빠를 더 이상 가족으로 오빠로 생각하고 싶지 않더군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아빠는 저랑 동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집을 나간 이후에 서로가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동생도 아빠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틀 전 연락이 오더군요. 할머니 집에 살면서 있었던 제 짐들을 말하며 다 안 빼냐고, 안 빼면 버리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등록금은 알아서 해결해라, 해주기 싫다.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지 싫어하는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 학교를 다니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읽고 답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 또 오더군요. 할머니 집 짐 다 빼라고요. 그것도 답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 동생과 저를 카톡방에 초대하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너희한테 실망이 크고 이 아빠가 싫으면 인연 끊어라 라고 하며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이젠 저희가 꼴보기가 싫다네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니네가 좋아하는 니네 엄마랑 상의하고 해결해라. 나를 저주하고 원망해도 된다. 이 아빠 잊어버려라. 뭐 대충 이런 식의 카톡이 오더군요. 사실 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 척 하는지 참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 아빠 때문에 정신과 치료 다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동 심리센터 갔다가 6학년 때부터 대학병원 정신과 치료 받았고요. 딱 한 번 같이 가줬어요. 중학교 때 제가 같이 가달라고 하는 말에 밖에서 쪽팔린 행동 하고 다니지 말라던 아빠의 말이 아직도 상처라고 말했더니 최근에 같이 가준 한 번이 끝이에요. 그래서 2달 전 병원 갈 때 아빠가 사과하고 같이 병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줬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피해자인 척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길게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한테 실망이 많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항상 그랬듯이 아빠가 싫은 것보다 아빠의 행동이 싫었다. 단 한 번도 아빠 무시해 본 적 없고 어릴 때부터 툭하면 손찌검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가 항상 무서웠고 집이 늘 불안했다. 늘 아빠한테 진심이었고 그래서 아빠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몇 시간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아빠 힘들게 돈 벌어오는 거 알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웬만해서는 다 하고 커서 아빠한테 감사한다고 부족함 없이 커서 고맙다고 말했었지 않냐. 아빠가 싫었으면 이런 소리도 안 했을 거다. 아빠한테 욕한 건 무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빠 무시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 아빠 말이면 곧 법인 것처럼 했고 자식으로서 다 맞춰드렸다고 생각한다. 자식한테 무시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아하는 니네 엄마랑 잘 살으라고. 니네 등록금 및 모든 것들 다 니네 엄마랑 상의하고 해결해라 였습니다. 오빠는 엄마 편이 아닌 아빠 편을 들었다고 아들 취급을 해주는 것 같고요. 아빠 편 들지 않고 엄마 편을 들었던 딸 둘한테만 이러는 중이네요. 애초에 가족 간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클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약하고 참기만 하는 엄마를 대변하며 엄마 지키려다 보니 아빠와 감정 싸움이 잦았고 아빠는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짐 안 뺄 거냐고, 다 버려도 원망하지 말라고. 이 아빠 하는 행동이 싫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맞춰서 살아야겠냐. 내 행동이 싫은 게 내가 싫은 거 아니냐. 넌 이제 나 보고 살지 말자. 할머니 집도 가지 말고 집에서 니네 엄마랑 재밌게 살아라. 등록금도 니 알아서 내고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마라. 너한테는 무슨 혜택도 주기 싫고 해줄 필요도 없고 넌 내 마음에서 아웃이다. 그리고 니네 오빠 계속 무시해봐라. 너네한테 어떤 게 돌아갈지. 그리고 성도 엄마 성으로 바꿔라. 내 호적에서 지울 거다. 앞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락도 안 할 거고 만나지도 말자. 내 마음에서 지울 거다. 라고 왔네요. 할머니 집 짐은 오늘 다 빼서 집에 들고 왔고요.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적지는 않았지만 결코 저도 순한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을 한 걸까요? 답답하고 우울하네요. 자식을 언제까지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쥐고 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라는 인격체가 아빠와 다른데 모든 걸 아빠에게 맞추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갑니다. 사실 이제는 무서운 것보다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서 더 화가 납니다. 주절주절 이야기하다 보니 참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문제로 싸움이 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들어보자 해서 글을 올립니다. 객관적으로 부탁드려요. 남자는 자가 1억 1천 정도, 자차 소유 중이고 여자는 현금 8천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가 집을 내놓았으니 집을 판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30년 넘은 아파트로 안 팔려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는 집이 안 팔려도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여자 입장은 대출로 다 진행을 하고 내 돈으로 집 구하고 혼수하고 해야 하는 거냐며 결혼을 미루자고 1차로 다퉜습니다. 남자 입장은 본인이 모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가가 있는데 왜 결혼을 미뤄야 하냐고 다퉜고요. 결혼하면 본인 집도 여자 주겠다고 네 돈 내 돈 나누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결국 결혼을 진행했고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쪽 부모님이 2년 후 집 살 때 집 마련할 돈을 보태주겠다고, 지금은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출 1억 3천, 여자 돈 4천, 남자 돈 1천, 총 1억 8천으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남은 여자 돈 4천으로 원래 여자 차를 사려 했으나 여자는 차에 관심이 없고 남자 차가 고장이 나서 남자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본인 자가집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드리지만 자가에서 나오는 월세비는 부모님이 안 가져가시고 지금 신혼집에 대출금 이자로 내는 중이고 명의 이전은 안 하고 계속 남자 명의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부모님이 2년 후 원래는 2억을 보태주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선 여자와 상의 없이 부모님께 집을 넘긴 게 기분이 나쁘고 결혼 준비할 때 여자 주겠다고 한 게 거짓말한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2억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 불편했고요. 남자 입장은 부모님이 안 도와주실 것도 아니고 본인 집을 드려도 따지고 보면 돈을 몇 천이나 더 주시는 건데 여자가 이상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간소화하자고 얘기했으나 결혼 준비 중에 여자 쪽 부모님이 시집 보내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며 혼수와 남자 예복 맞추라고 1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받았고요. 여자 남자 모두 검소한 성격이고 시부모님들도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도 안 맞추고
연애 때 커플링으로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은 상견례 때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원해서 도와주시는 거면서 시댁에서 쌍가락지 하나라도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는 장모님이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간소화하자고 했지만 결혼 진행하다 보면 어른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시집 보내는 엄마 입장에선 딸이 아무 대접 못 받는 것 같아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왜 약속을 어기고 도와주신 우리 엄마 잘못이 되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친정에서 도와주시는 거 알면 시댁에서도 뭐라도 해주셔야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그냥 속상해하고 만 건데 그게 왜 생색내는 거냐 라고 따졌습니다. 여자는 나름대로 많이 배려하고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남자는 감사하다고 생각할 줄 모른다고 하네요. 여자 남자 서로 서운한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누가 이상한 건가요? 추가, 시부모님들이 2년 후 확실히 돈은 주십니다. 시부모님들은 정말 올고주신 분입니다. 만약 못 받는다고 해도 저희 둘이 돈을 먹고 살 만큼은 벌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저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하고, 따지고 보면 안 팔리는 집을 부모님께서 사주신 건데 집을 드린 게 왜 서운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남친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본인이 전 재산을 모아 산, 결혼하면 저 주겠다고 한 집을 저와 상의 없이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한 게 서운했던 거였고, 몇 달이 지나서 그때 서운했었다고 살짝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서로 이해를 못해서 크게 싸우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 나중에 몇 천이든 2억이든 돈을 주신다는데도 더 못 받는다고 이러는 거냐고, 자기는 제가 평생 모은 장인 장모님이 어려워서 다 드리고 결혼한다고 해도 이해했을 거래요. 실제로 남자는 결혼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모은 돈에 관심이 없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둘이서 대출로 시작하면 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간대요. 아예 제가 화났던 포인트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오빠가 나랑은 상의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집을 부모님께 넘기기로 했단 걸 통보한 게 화가 나는 거라고. 100번 1000번 설명해도 아니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제가 돈 때문이었으면 처음부터 현금 없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 시작을 했겠냐고 설명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댓글들 조금 읽어주니 네가 어떻게 썼으면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사기꾼 보듯이 말하냐고 하네요. 읽어보고 수정해라고 해도 안 봐도 뻔하다고, 제 입장을 유리하게 썼을 거라고, 자기 부모님 욕먹이는 글 안 볼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 입장 조금 더 추가합니다. 본인 집 재산 많고 누나 결혼할 때도 현금 1억 바로 주셨습니다. 단장 못 주신 이유는 부모님 가지신 현금이 묶여있고 여자 남자끼리 대출로 가능하다고 하니 나중에 도와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안 팔리는 집을 부모님이 떠안고 나중에 1억 주실 걸 2억으로 주신다는데 그걸 왜 서운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돈 밝히는 여자인지 몰랐고 우리 배려해 주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 해주시는 것 같아 서운해합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이 생각외로 많이 달렸네요. 긴 얘기를 나름 짧게 설명한다고 세부적인 부분을 못 올린 것도 많은데 관심 가져주고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친구도 새벽에 이 글을 찾아서 다 읽었다네요. 아마 추가한 것도 보고 있을 거예요. 남친 말로는 글을 보고는 충격을 너무 받았다네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돈 없어서 이런 취급 받는 게 서러워서 어머님께 바로 전화드려서 본인 집 관리 위임하는 얘기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1억 되는 대로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야 본인이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대요. 본인 돈이 자가로 묶여있지만 둘이서 잘 벌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댓글은 사기꾼 집안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나 남자친구 집이나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고 제가 아래에 시댁이 재산 많다고 표현한 부분도 엄청난 재벌 그런 걸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 사시는 아파트 있으시고 크진 않지만 고정 수입도 있으시고 소일거리 하면서 욕심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세요. 증거가 있냐고 제가 속는 거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저희 집보다는 잘 사시고 노후 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저희에게 손 벌리는 것 없이 오히려 티 안 내고 검소하게 사십니다. 남친 집을 본인들이 떠안겠다고 한 부분도 정 안 팔리고 가격 떨어지고 처치곤란이면 본인들이 사는 집 처분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지 뭐. 대신에 돈은 다 쳐서 너희 줄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올고즈신 분들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저희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예쁘게 잘 살면 된다고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세에 못 보태줬지만 나중에 집 구매할 때 그때는 우리가 꼭 도와줄게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며느리돌이 그런 것 하나 바라지 않으시고 검소하게 둘이서 잘 사는 것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본인들이 힘들게 살아오셔서 자식들만큼은 시작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고 감사해서 그래서 올고즈시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언젠가 자식을 낳고 결혼을 시키게 되면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글들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대화의 끝이 안 보여서 인터넷에 올려보자 한 건데 남자친구와는 아직 냉전인 상태이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그렇게 말해버려서 이런 상황을 원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닌데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전염성이 없다고 퇴소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답을 듣고 싶은 고민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첫 번째, 감염 경로, 시기.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자차로 혼자 출퇴근을 하는 데다 하루의 동선이 거의 정해져 있고 남자친구도 없어 데이트 핑계로 놀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올맞다기엔 점심을 함께 먹은 직장 동료들은 음성, 저만 양성이었어요. 최초 증상이 발현된 날로부터 2주를 생각해봐도 특별하게 사람 많은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직업상 손도 자주 씻습니다. 두 번째, 증상.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감기랑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전 그래서 제가 코로나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열감, 체온계상으론 정상인데 스스로는 열이 느껴지고 몸이 쑤시고 근육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발열이 있고 콧물이 났습니다. 전 콧물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 듣곤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 일반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코감기약을 처방해 주었고요. 그런데 증상 발현 3일째부터 냄새와 맛이 아예 안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냄새와 맛이 점차 흐려졌어요. 코감기니까 코 막혀도 냄새와 맛이 안 나서 별다른 의심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코감기여도 코를 들이마시면 냄새와 맛이 아주 잠깐은 느껴지는데 전 아예 못 느꼈어요. 코감기약 때문인지 열은 안 났어요. 미각 후각이 아예 없어져서 선별진료소에 갔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치료시설 입소. 검사 결과로 병상 배정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전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가는 생활치료센터로 갔어요. 생활치료센터에선 특별한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태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하루 2번 일정하게 열, 혈압, 산소 포화도 체크를 해서 기록했는데 열이 높게 나와 기록했을 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번째, 현재.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인데 우선 주변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같이 사는 가족은 당연히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중요한 계약이 날아갔는데 자영업이다 보니 손해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또 같은 층에서 일하던 모두가 2주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회사도 2주간 멈춤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익이 없어 회사를 원망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들 저에게 금전적 손해나 겪으신 피해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완쾌 응원만 해주셨지만 모두가 한마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제 탓이 아닌데 맹세코 놀러 다니거나 하지 않았는데 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너무 큰데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요. 가족과 주변인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미각과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또 제 친한 친구들에게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멀어질까봐 두려워서요. 현재 친구들과 만나거나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는 없어서 굳이 제 입으로 나 코로나 걸렸다고 먼저 말하진 않고 있지만 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묻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 건지, 언제쯤 말해야 하는 건지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먼저 말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자랑도 아닌데 나 코로나야, 나 코로나 걸렸었다. 정말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말 못할 이유는 없어서 전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긴 한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면 악이 있는 친구들이나 위생에 민감한 사람들 중엔 분명 절 멀리할 사람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언제쯤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겠지만 스스로 마음이 힘들고 위축되네요. 어느 정도로 위축되냐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을 때 거기서 받은 밥들과 제공되는 물품이 다 국민 세금이라 생각하니 하루 종일 형태를 알 수 없는 죄송함과 내가 민폐라는 우울함이 생기더라고요. 추가.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위로와 응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성임을 안 순간부터 어제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제 처음 글을 썼을 때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울면서 잠들었어요. 따뜻한 댓글 보고 오늘도 펑펑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 제 속상함과 힘듦, 억울함은 어디에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익명인 이곳에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적은 거였는데 감사한 댓글들이 많아 글 쓰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 겉으로는 덤덤한데 내면은 소심해서 이런저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까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일도 치료센터에서부터 계속 고민했었어요. 다만 언제, 어떻게 얘기해야 맞는 건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께서 저를 염려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큰 위로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께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고요. 내 친구가 만난 당일에 만나서 얘기한다면 싫을 것 같다. 절대 이러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 입장이라면 저도 무조건 마음이 편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요. 만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생각들을 저도 했었어서 본문에 말할 거라고 썼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도 제 친구들을 멀리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말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직장분들은 다 아시니 굳이 말할 대상이 아니고 못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무렵엔 솔직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할게요. 다만 입이 가벼운 친구들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말 맹세코 헛짓거리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행이나 회식이나 맛집 방문 같은 거요. 제가 사는 지역 홈페이지에도
아직까지 제 번호에 가면 경로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동선을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확진 판정일로부터 2주를 적어볼게요. 그 전 생활도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방문 횟수 1, 2회 차이는 있어요. 다만 글을 읽으신 분들께 걱정과 공포심만 더 드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말에는 집콕했습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남친도 없고 친구들도 저도 다 몸살이고 있던 상태여서 약속이 없었습니다. 저 자체가 집순이이기도 해요. 평일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자차로 출퇴근했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일정해요. 점심만 회사에서 먹는데 주 1회 정도 동료들과 인근 식당에서 밥 먹고 4회는 엄마가 챙겨주신 도시락 혼자 먹어요. 돈 모으고 있는 중이라 엄마가 식비 줄이라고 챙겨주십니다. 확진 전 2주엔 통틀어 동료들과 1회 밥 먹었어요. 야근 시엔 혼자 컵라면 먹었고 식사 후 회사 바로 옆 건물 카페 주 2회에서 3회 방문했어요. 사무실에서 주문 후 픽업만 해왔습니다. 2주 통틀어 은행 ATM 1번, 우체국 1번 들렸고 두 곳 모두 10분 안으로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덴탈 마스크 착용 불가라 KF 마스크 쓰고 손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씻어요. 이 정도로 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운이 나빴던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증상이 있으면 먼저 기민하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남겨주신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위축될 때 다시 읽으면서 추스리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으시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친구, 동생이라 생각하며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일 때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랑 제 언니는 엄마와 살고 아빠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으셨고 그 돈은 저희 셋이 살 집의 보증금이었습니다. 아빠는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주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지만 당시에 친할머니께서 투병 중이라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은 저희 자매의 중등, 고등, 대학 과정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희 엄마는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을 해가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매달 버는 금액이 그나마 높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몸도 많이 망가지셨고요. 정확히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힘을 많이 쓰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빠 직장 덕분에 대학 등록금이 무이자로 대출이 되어 학자금은 아빠가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용돈 및 자취방 월세, 생활비 등은 엄마가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비해 부모님께서 희생하셔서 저희 자매는 비교적 순탄하고 편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자매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즈음 엄마는 계셨던 회사에서 사정상 퇴사를 해야 할 위기에 놓였고 그것을 기회 삼아 개인 사업체를 꾸리셨습니다. 개인 사업체 운영이 쉽지 않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으시다며 뛰어드셔서 정확히는 모르나 몇천 정도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투병 중이시던 친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그 보험금은 모두 아빠가 수령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이 보험금을 아빠가 엄마에게 나눠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 엄마는 늘 그게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따로 병수발을 드신 것은 아니지만 별거 중인 상태에서도 생신이나 가끔 가족 행사 시에 얼굴 뵙고 어느 정도의 도리는 하셨습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에 재학 중이었지만 막 학기에 조기 취업을 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활동을 시작하며 다달이 엄마한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들여왔고 저희 자매는 매달 여유가 되는 대로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월세집을 탈출하고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작은 집까지 장만했습니다. 저희 자매의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은 조금씩 올라서 여유가 생겼지만 돈을 모으는 족족 엄마의 빚을 갚느라 쓰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생긴 빚, 집 융자금 등 엄마의 수입은 점점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업이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사업을 접으셨고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다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셨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저희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었기에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언니는 결혼을 했고 남은 대출금은 저와 엄마 둘이서 갚고 있었고 집 융자금을 제외한 남은 빚을 제가 마지막으로 갚아주며 앞으로 더 이상의 빚은 지지 말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점 안정화되어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집 융자금 또한 본인이 경제활동 하는 동안만큼은 혼자 갚아나가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제 결혼자금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1살 후반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왔지만 모은 돈이 없습니다. 모두 집에 쏟아부어왔고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 양측 모두 결혼자금은 일체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모아서 시집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늦었지만 이제 제 결혼자금을 모으고자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셨고 매달 연금은 일정 금액이 나오시지만 저희 자매에게 용돈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저도 제가 번 돈 열심히 모아서 결혼자금을 모으나 생각을 하며 기뻐했는데 이제는 아빠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스펙과 경력에 비해 연봉을 많이 받는 편인데도 제 용돈은 아직도 15에서 2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고정 지출 및 적금을 하고 있고 적금하는 금액을 더 늘려나갈 생각에 기쁨도 잠시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나쁜 마음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2명에 대한 양육비도 50만 원밖에 안 됐고 비록 할머니께서 투병 중이셨다지만 보험금도 모두 아빠가 수령하셨고요. 수입이 없는 게 아니고 연금도 나오시는데 자식의 도리를 하라며 용돈을 요구하십니다. 한편으론 이제껏 엄마한테도 많은 돈을 들여왔는데 아빠한테 안 준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것도 같고 엄마는 저희를 키워오셨지만 아빠는 저희 대학 등록금도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용돈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또 저금하는 금액을 줄여야 하는 건지 저보다는 저희 언니가 더 걱정입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저희 아빠만 용돈 주기도 그렇고 주려면 양가 다 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10년이 넘는 시간의 일을 적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추가.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추가글 남겨드려요. 저희 엄마가 보험금을 모두 아빠가 수령한 것에 대해 서운해하신 문제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말만 별거지 거의 이혼만 저희 결혼으로 미뤄두고 있는 사이였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게 아니라서 간간히 얼굴은 보면서 지내긴 했습니다. 부모님 결혼하자마자부터 저희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께 부양했었거든요. 또 가족이 모두 흩어지고 엄마가 저희랑 살 집을 구할 때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었던 이유는 할머니께서 사업에 잘못 투자하셔서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며 재산들을 탕진하시고 빚까지 생긴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정도까진 아니고 40평대 자가에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게 된 이유도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 아빠가 다른 분을 좋아하게 되셨었대요. 쌍방이 아닌 아빠 혼자서요. 그 모습에 엄마가 지쳐서 헤어지셨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빠의 귀책 사유였지만 위자료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양육비 명목 매달 주신 50만 원도 저희 고등학교 재학 중에만 주셨었대요.
중학교 때는 자리 잡느라 대학교 때는 저희가 성인이 됐으니까 안 주셨대요. 두 분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저희 자매의 아빠로서는 존중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많은 희생을 하셨기에 서운하셨었나 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이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보험금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조언해주신 댓글들을 다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제 인생부터 챙기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 언니랑도 지속해서 상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서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거라 꽤 넉넉하게 나오십니다. 자가 자차 있으시고 현금도 어느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드리기 싫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